그 다음에 키아즘을 거친 다음에 옵틱 트랙으로 해서 브레인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옵틱 트랙, 시각로 그러면서 이제 LGN에 터미네이션을 하게 되는데 중간 스테이션이죠. 시각에 관한. 그런데 그 중간에 몇 개의 그 격까지 내지는 연결되는 부위가 있는데 하이포탈라무스에 연결이 돼서 하이포탈라무스의 슈프라 키아즈마 뉴클리어스에 연결이 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서카디안 리듬에 관여가 돼요. 서카디안 리듬은 이제 일간 주기, 해가 뜨고 지고, 그다음에 겨울에 전체적으로 일조량이 줄어들고 여름에 커지고 그러면서 우리 몸은 이 리듬이 또 전체적으로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생리 활성들이 막 호르몬 분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빛의 자극들을 감지하는 건데 이걸 감지하는 그런 그 포토피그멘트는 또 따로 있죠. 멜라놉신이라고. 그거는 보통 갱글리온 뉴런에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실제 시각 자체에 관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프리텍툼으로 가게 됩니다. 이 프리텍툼은 미드브레인 앞쪽에 있는 부위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 퓨필의 그 라이트 리플렉스, 퓨필러 라이트, 빛이 많아지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퓨필의 사이즈를 줄게 하고 그런 반사 활동이 나타나게 되죠. 퓨필러 라이트 리플렉스가 일어나게 되고 또 하나는 슈피리어 콜리큘러스로 가게 돼요. 슈피리어 콜리큘러스는 우리 눈동자의 눈의 움직임, 안구의 움직임, 결국은 시야를 어떻게 하는지 끊임없이 여러분 눈동자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실제로 의식하든 안 하든 그거를 담당하는 게 바로 관여하는 게 이 슈피리어 콜리큘러스로 바로 레티나에서 어떤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레티나에서 어떤 신호가 오게 되면은 바로 눈동자가 돌아가는 그런 반사들을 관여하는 거죠. 비주얼 모터 코디네이션 그것도 월요일 날 강의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각과 관련되는 거는 이제 프라이머리 비주얼 패스웨이에서 레티노, 제니큘로, 스트레이트 패스웨이 LGN을 거쳐서 진행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리셉터 셀, 리셉티브 필드는 잠시 잊어먹고 헷갈려요. 또 헷갈려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이건 비주얼 필드입니다. 시야. 아까 리셉티브 필드는 싱글 셀, 싱글 뉴런이 갖는 공간상의 위치였죠. 그런데 이 비주얼 필드는 우리 눈, 안구, 하나의 눈 자체가 갖는 또 양눈이 갖고 있는 전체 공간 그게 바로 비주얼 필드입니다. 시야. 그죠? 시야가 넌 왜 이렇게 좁니? 넌 시야가 왜 이렇게 넓구나? 똑같이 하려다 보니 어감이 안 좋아서 바뀌어야 되고요. 자, 비주얼 필드는 어떻게 만드냐면 구하냐면은 우리 안과에서 여러분들 해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안과에 가서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곳에 턱을 이렇게 놓고 중앙점을 주시를 해요. 그러니까 눈동자를 움직이지 말게 하고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특정 각도에서 빛을 주게 되면 딱 보이는 순간이 있어요. 그죠? 그럼 그때 뭐 버튼을 누르든지 하면 딱 체크가 됩니다. 딱 체크. 바깥쪽 경계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 안쪽에 들어오면 일단 다 보이겠지만 비정상 사실은 다 이제 검사를 해서 안 보이는 부분이 나타나면 이렇게 프레시를 하면 그게 이제 맹점이 나오는데 지금 이건 정상 상태니까 이렇게 주변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이건 이제 그 왼쪽 눈에 비주얼 필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하면은 그죠? 이렇게 바깥쪽으로 멀리 보이고 안쪽으로는 좁게. 이 형태가 나오는 이유는 레티나가의 그 뭐 포토리셉터 셀이 여기까지밖에 없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 안화하고 지금 여기 보면 콧등의 모습이죠. 콧등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막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눈동자만 다시 이쪽으로 왼쪽으로 틀면은 여기 이제 훨씬 더 넓은 영역을 보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레티나는 있지만 안화의 주변 구조물에 의해서 이 비주얼 필드가 눈이 튀어나온 사람은 훨씬 시야가 넓을 테고 눈이 들어간 사람은 이렇게 좀 좁아져 있을 거예요. 근데 또 그거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뭐 그게 달라지지는 않으니까 약간 그런 비주얼 필드의 특성이 이렇게 있고 이거는 왼쪽 눈하고 오른쪽 눈이 이제 거울상을 대략적으로 이루겠죠, 그죠? 왼쪽 눈, 오른쪽 눈. 그러면은
이 중심점을 겹쳐놓고 보게 되면은 이 시야는 크게 성격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뉘게 돼요. 중심 부분은 양눈을 다 보는 부분이에요, 그죠? 되게 우리가 어떤 뭐 시계에서 눈을 고정시키고 한쪽 눈을 가린 다음에 손가락이 보이는데 오른쪽 눈을 했을 때도 보이고, 근데 여기 있으면은 왼쪽 눈으로는 보이는데 오른쪽 눈으로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의 특성 부분이 있는데, 양눈에 의해서 보이는 요 가운데 부분을 우리가 바이노큘라 비주얼 필드라고 얘기합니다. 양눈 보기 하는 곳, 이 바깥쪽 한쪽 눈에서만 보이는 것들을 모노큘라 비주얼 필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또 다른 그림이 있네요. 바이노큘라 비주얼 필드, 레프트 비주얼, 라이트 비주얼, 모노큘라 비주얼 필드죠. 자, 그래서 이게 공간성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본 거죠. 이건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수직적인 그런 평면상을 그 공간상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고정점, 포비아 센트럴리스의 어떤 눈동자를 특정한 점에다 고정을 하고 거기서 왼쪽 부분의 비주얼 필드, 그죠? 바깥 세상이 다 비주얼 필드입니다, 공간에. 그래서 왼쪽 부분의 비주얼 필드는 왼쪽 눈에 네이저 레티나로 들어가게 되죠. 반대쪽 눈에 템포럴 레티나로 들어가게 돼요, 그죠? 반대쪽 이렇게 되죠. 근데 네이저 레티나는 이렇게 옵틱 하야즘을 통해서 반대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한쪽에 템포럴 레티나, 같은 쪽의 템포럴 레티나와 반대쪽의 네이저 레티나가 만나가지고 양쪽은 다 반대쪽 비주얼 필드에 대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 몸의 감각, 오른쪽의 감각은 다 왼쪽 뇌로 들어가죠. 그죠? 근데 시야는 양눈 보기를 하면서 이런 옵틱 헤아즘을 통해서 왼쪽의 비주얼 필드는 오른쪽 뇌로 들어가고 오른쪽 비주얼 필드는 정보는 왼쪽으로 들어가게 교묘하게 만들어져 있네요. 또 하나는 우리 실제로 망막에 맺히는 상은 상하 좌우가 바뀌어 있어요. 렌즈를 통해서 굴절을 통해서 이렇게 그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위에 있는 상은 아래로 가고 오른쪽에 있는 상은 왼쪽으로 가요. 그래서 상하 좌우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바깥쪽에 이렇게 F,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만히 서 있어도 제 눈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레티나에 지금 이미지가 맺혀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서 있는 게 그렇게 있으니까 위에 뭐 어떤 이미지가 맺혀 있고 우리는 뭐 모르는 거죠. 서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세상을 다 이렇게 180도 뒤집는 이런 렌즈를 착용을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근데 처음에는 적응을 못하는데 그렇게 오래지 않아가지고 곧바로 또 적응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그게 아마 그 신경의 어떤 신경계를 통한 정보가 보통 그런 방식으로 되는데 중간에 어떤 그 모든 정보를 한 번만 마이너스를 주거나 이렇게 다시 한 번만 뒤집어 주면은 한 스텝만 거치면은 또다시 원래 정보로 적응하고 세상하고 똑같아지게 적응을 하는 그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식의 그런 어떤 신경계 반응이 있습니다. 일어납니다. 어쨌건 이 바깥 세상의 그 비주얼 필드는 레티나의 전에 180 아래 위 바뀌어서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중요하죠. 그 다음 단계를 보게 되면은 자 비주얼 필드 디펙트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뭐 우리 생리학에도 이런 패스웨이를 설명하면서 뭐 해부 배우면서도 나왔을 테고 또 안과 신경안과 뭐 이런 데서도 나오는데 혹시 이거 설명할까요? 다 들으셨죠? 어디서? 앞에서? 아직 안 들었나요? 빨리 이제 보세요. 같은 것도 설명하는 건 뭐 시간 낭비일 수 있잖아. 잘 모르겠어요? 설명할까요? 예. 들었는데 한 번 더 듣고 싶어요. 뭐 이러면 재밌겠네. 자, 이 옵틱 너브 또는 한쪽 눈이 망가지게 되면은 우리 뭐 한쪽 눈을 가렸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은 왼쪽 눈에 시야 검사를 하면 정상이죠, 그죠? 근데 옵틱 너브 레티나가 다 망가졌다 그러면
오른쪽 눈에 비주얼 필드가 다 사라지겠죠, 그죠? 그게 바로 라이트 비주얼 필드 디펙트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시야 검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 시야 검사를 하게 되면은 복잡한 이 시각 경로의 특정한 부분에 어떤 질환이나 뭐 손상을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또 하나는 이제 이 옵틱 카이아즘에 손상이 생기면 이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바로 주변 구조가 뭐죠? 피트위터리 스톡하고 그다음에 바로 아래에 피트위터리 글랜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트위터리 글랜드에 튜머가 생기면은 이게 자라나오면서 카이아즘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망가질 기능을 못하게 되죠. 그랬을 때는 보세요. 양쪽에 네이저 레티나에서 오는 정보가 소실되겠죠. 양쪽의 네이저 레티나는 각각 템포럴 쪽에 시야를 대응하잖아요. 그러니까 템포럴을 양쪽으로 바이템포럴 안쪽이니까 헤미아노피아 또는 헤미아놉시아 이런 비주얼 필드 디펙트가 나타나요. 눈이 이런 경우 사실은 안쪽이 잘 보이니까 자기가 안 보인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여기만 조금씩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줄어오기 때문에 시야는 굉장히 좁아져 있는데 세상을 보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눈동자나 고개나 돌리면 그냥 거기 적응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검사를 하고 굉장히 진행된 다음에 이런 비주얼 필드 디펙트 본인이 의식을 하죠. 그전에는 검사사항은 나와도 잘 못 느끼죠. 그 다음에 옵틱 트랙인 경우는 어떻게 되죠? 요 모식들을 쭉 따라서 보면 돼요. 옵틱 트랙은 반대쪽 네이저 레티나, 그럼 반대쪽 템포럴 쪽, 그 다음에 입실레터럴 쪽은 안쪽, 그죠? 네이저 쪽. 그러면 다 왼쪽 부분이죠. 컨트롤 레터럴 호모니머스 헤미아노피아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뭐 애뉴리즘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스케미아가 생기거나 뭐 튜머가 생겨서 여기를 특별히 누르거나 해서 손상이 되면 이런 컨트롤 레터럴 호모니머스 헤미아노피아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옵틱 레디에이션, 이렇게 비주얼 콜텍스까지 LGN을 거쳐서 이동을 하는데 이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퍼리에탈 콜텍스 쪽으로 해서 이렇게 비주얼 콜텍스로 가는 게 있고, 앞에 템포럴 콜텍스 쪽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돈 다음에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옵틱 레디에이션은 상당히 넓게 이렇게 퍼지기 때문에 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게 되죠. 근데 아까 레티나에서 들어온 신호들은 이게 레티나 전체에서 들어온 게 막 섞이거나 이러지 않고 서로 간의 상대적인 순서는 잘 배열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요 아래쪽 레티나에서 들어온 건 이 아래쪽 메이어스 루프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위쪽 레티나는 요 위쪽 옵틱 레디에이션을 통해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여기 전체에 이렇게 뭐 튜머가 생길 때까지 진행이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여기 조금 생기거나 여기 조금 생기거나 할 때마다 이렇게 쿼드란트 오피아가 나타나요. 그래서 메이어스 루프가 아래쪽에 템포럴 로브 쪽에 튜머가 생기게 되면은 아래쪽 레티나, 그러면 위쪽 비주얼 필드에 디펙트가 나타나겠죠. 그죠? 메이어스 루프가 망가지게 되면은 컨트롤 레터럴 어퍼 호모니머스 쿼드란트 오피아가 나타나게 되죠. 그다음에 이렇게 또 좀 광범위하게 생기더라도 보통 마큘라 쪽에 정보는 양쪽이 좀 겹치거나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마큘라 스페어링이라고 해서 좀 자세히 검사를 하면 마큘라 쪽은 잘 손상이 안 되는 그런 현상으로 이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제 패스웨이, 비주얼 패스웨이하고 그 구성들을 이해를 하면은 이게 다 설명이 되게 되죠. 질병의 진단에도 도움이 되고, 특히 이제 이 바이템포럴 헤미아노피아 같은 경우는 이 비교적 관찰을 종종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담으로 그 다윗과 골리앗 성서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에서 보면은 골리앗이 보니까 팔레스타인 그런 사람이던데 거인이었죠. 거인은 보통 그 피투이터리 아데노마 그로스 호르몬을 분비하는 튜머인 경우에 이 거인증이, 기간티즘이 많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거인이 된 거는 아마도 이 피투이터리 글랜드에
아데노마가 생겨서 거인이 됐고, 그 경우 이 바이템포럴 헤미아노피아가 온 거죠. 그래서 다윗이 주변으로 접근해 들어오면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돌을 던져서 맞히는 거죠. 멀리서 돌을 던질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런 충분히 개연성이 있어 보이죠? 믿거나 말거나 하긴 하지만. 자, 뭐 몇 가지 클리니컬 이그젠플들 보게 되면 뭐 이런 얘기 자꾸 하라고 해서 시간도 없는데, 저 아뉴리즘 같은 것들 많이 생겨서 이렇게 트랙이나 너브 같은 것들 이렇게, 뭐 그다음에 아디노마 이거 아주 너무 메시하게 생겼는데 피트리 튜머, 그다음에 인팍션, 그죠? 뭐 트랙 같은데 인팍션이 생기게 되면은 이렇게 컨트롤 사이드에 이게 이제 좌우가, 모든 방사선이 지금 좌우가 바뀝니다. 그다음에 레터럴 제니플레이트 뉴클리스로 가게 되죠. 시각과 관련되는 거는 아까도 갱글리오셀 얘기할 때 두 개, 이제 그 마그노셀룰라 레이어하고 파브셀룰라 레이어가 있었다고 했어요. 6개 이렇게 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층으로 되어 있고, 안쪽 2개가 마그노셀룰라 레이어고 바깥쪽 4개가 파브셀룰라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마그노셀룰라 레이어는 M셀, 넓은 덴드리틱 프리를 갖고 있는 그런 신경세포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갱글리오셀에 입력을 받기 때문에 주로 무브먼트에 대해서 대응을 하게 되고, P셀의 경우 3, 4, 5, 6층은 파브셀룰라 레이어에 대해서 대응을 해요. 그래서 오른쪽 LG에는 왼쪽 네이절 레티나, 오른쪽 템포럴 레티나에서 파이버가 대응을 하죠. 그래서 각각 마그노셀룰라 하나, 파브셀룰라 2개, 파브셀룰라 레이어 2개씩 서로 겹치게 해서 이분하게 배정돼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파브셀룰라 P셀은 파브셀룰라 레이어로 오게 되는데, 이건 주로 그 아까 폼 형태에 대한 정보라고 했죠. 그래서 시력, 비주얼 어키티하고에 관여가 되고, 그다음에 K셀은 이제 컬러하고 관여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코니어라는 건 이제 먼지라는 뜻이에요. 먼지. 자, 코니어셀룰러 레이어는 어디 있죠? 여기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여기 보이는 것들, 쉽게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여기도 이렇게, 그죠? 층 사이에도 신경세포가 이렇게 아주 작은 신경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코니어셀룰러 레이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있는 셀이 이제 K셀하고 연결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아직 이렇게 좁은 구역이지만 레티노토픽 맵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레티노토픽이라는 건 소마토토픽에 대응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죠. 어떤 특정한 지점은 특정한 레티나의 영역하고 이렇게 대응이 되고, 이게 전체적으로 공간상을 반영하는, 막 섞이지 않고 그런 맵이 형성이 됐다는 거죠. 자, 이런 정도 하고, 여기 또 센터 서라운드 리셉티브 필드가 만들어져 있어요. 아직까지도. 자, 그림상으로 다시 설명한 거고, 메이어스 루프가 손상됐을 때 또 다시 예를 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스트레이트 콜텍스로 진행을 합니다. 이 스트레이트 콜텍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스트레이션, 줄이가 있다는 뜻이죠. 우리 뇌에 또 줄이가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곳이 바로 이 콜텍스에 스트레이션이 있어요. 이게 바로 프라이머리 비주얼 콜텍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브로드만 에어리어로 보면은 17번, 이게 이제 옥시피탈 콜텍스의 칼카라인 줄크스 아래 위로 일부분. 자, 보시면 왜 스트레이트 콜텍스라고 불렀는지 그림을 보면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마이엘린 염색을 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실제 염색을 하지 않고 생브레인이라고 해야 되나? 생브레인 뭐라 그래야 되나? 그죠? 염색 안 한, 여러분들 자른 고정한 브레인만 잘랐더라도 이게 스트레이션이 보이게 됩니다. 이 스트레이션은 보통 핀 선들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컨트라스트를 명암을 바꾸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화이트 매터가 이렇게 하얗게 있고 그레이 매터가 있는데, 그레이 매터 콜텍스죠. 그 사이의 중간에
약간 아래쪽으로 선이 이렇게 쭉 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마일리네이션이 콘텍스를 따라서 쭉 이렇게 선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육안으로 쉽게 보였기 때문에 이건 스트레이트 콘텍스다. 브로드만 에어리어로 17번가 된 거고, 이 스트레이션의 의미는 뭐냐면은 살라믹 인풋이 아주 많이 여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일리네이트 액션들이 여기서 막 옆으로 막 주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개 시각 퓨질되어 있는 세포들하고 이제 터미네이션을 해야 되니까 즉 1차적으로 LGN에서부터 입력을 받는 그런 콜텍스의 특성이 해부학적으로 표현이 된 거죠. 그 주변을 벗어나게 되면 LGN으로부터 인풋이 없고 이 스트레이션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그 주변을 벗어나게 되면은 이제 스트레이트 콜텍스의 반대 개념으로 익스트라 스트레이트 콜텍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세컨더리 또는 터시어리 비주얼 콜텍스 부분이 해당이 되겠죠. 이 선을 이제 스트립 오브 제너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뒤에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이제 여기에 이제 레티노토픽한 맵이 또 만들어져 있죠. 자, 여기 이제 레티나가 이렇게 있는데, 레티나가 각각의 비주얼 콜텍스에 대항을 하는데, 이건 뭐 일반적으로 다른 모든 콜텍스의 구성의 어떤 특성이죠. 정보량이 많은 곳은 뇌의 많은 곳에 할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레티나의 굉장히 좁은 영역, 마큘라 부분, 불과 한 2-3mm 직경인 부분이 이 칼카라인 줄 프라이머리 비주얼 콜텍스의 대부분, 많은 부분을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는 거죠. 실제 셀의 숫자나 뭐 이런 것들 보면 훨씬 여기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변으로 갈수록 레티나는 넓은 공간이 있지만 이 프라이머리 비주얼 콜텍스에 할당된 공간은 줄어 있고, 어쨌건 레티노토픽한 맵이 있지만 상당히 정보량에 준해서 시각적으로는 왜곡된 형태로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주얼 콜텍스를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하겠는데, 이 비주얼 우리 그 뇌 피질은 이제 그 사람 영장류, 특히 사람에서 가장 잘 발달돼 있고 지금의 뭐 사람의 문명을 일으키게 한 그런 가장 중요한 뇌 부위죠. 최종적으로 또 발달한 부위고, 그래서 이 뇌 피질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연구되는 부분이 바로 이 프라이머리 비주얼 콜텍스입니다. 그 이유가 일단 자극을 객관화하고 주기 쉽고 연구하기가 쉽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연구가 되고, 여기서 밝혀진 어떤 사실들이 전체 콜텍스에서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뇌 피질의 그 작동을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콜텍스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서나 이제 그런 것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콜텍스는 뭐 레이어 1에서부터 이렇게 화이트 매터로 가면서 6층까지 있게 되는데 중간에 따라서 뭐 이렇게 조금씩 변형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1에서 6층까지 가고, 이 프라이머리 비주얼 콜텍스 또는 프라이머리 센서리 콜텍스들은 탈라무스에서 그 인풋을 받게 되죠. 탈라무스로 들어온 인풋이 바로 이 중간층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다가 이 정보가 레이어 2, 3로 가게 되고 돌아 내려와서 레이어 5하고 6를 통해서 여기서 아웃풋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설명한 게 여러 종류의 이제 신경세포들이 있고 이것들이 연결되면서 서킷이 만들어지는데, LGN에서 들어온 게 레이어 4로 2, 3로 간 다음에 5, 6에서 즉 슈프라그라눌라 레이어로 갔다가 그러니까 미들, 그죠? 그라눌라 레이어로 들어오고 슈프라그라눌라 레이어로 정보가 전달이 됐다가 인프라그라눌라 레이어에서 이제 다른 아웃풋이 나타나겠죠? 정보 계속 진행하니까. 그래서 레이어 5, 6에서 아웃풋이 되면서 슈피리어 폴리큘러스로도 가고, 또 하나는 반대쪽 헤미스피어로 코퍼스 칼로스를 통해서 넘어가고, 또 많은 부분은 LGN으로 피드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니플러 스트레이트 패스웨이를 설명을 하죠. 시각 정보는 그렇게 전달이 되니까. 그럼 그게 전부, 그게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한 5% 정도. 오히려 제니큘로
코티코 제니클레이트 또는 코티코 살라믹 트랙 피드백하는 게 한 90%가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 그 공부에 아직 잘 모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시각 피질에 수많은 신경 세포들이 있어요. 스트레이트 코텍스에. 모든 시각에 관여된 신경 세포는 이 기본적인 성질 비주얼, 그러니까 리셉티브 필드를 구해보는 거예요. 어떤 식의 반응을 하는지. 그랬을 때 여기서는 이제 좀 복잡한 패턴으로 이제 바뀝니다. 아까 LGL까지는 센터, 서라운드, 아눌라, 컨센트릭한 형태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세 종류의 뭐더 나눠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보통 2개, 3개, 4개가 사람들의 한계예요. 심플, 컴플렉스, 하이퍼 컴플렉스 셀로 나누게 되는데 이 심플 셀이 가장 간단한 리셉티브 필드를 갖게 되는데 약간 변형이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샌드위치 같은 형태죠. 그래서 이렇게 컨센트릭한 형태에서 어떻게 샌드위치 형태 잘라본 그래서 바 형태의 센터 필드가 있고 그 바깥쪽을 뻔히 둘러싸고 있는 그런 형태의 그런 형태로 길쭉한 형태의 리셉티브 필드로 변형이 됩니다. 좀 더 이제 점 또는 약간의 크기인 데에서 이렇게 선형인 상태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런 형태는 왜 만들어지는지 현재 추정하고 있기로는 이런 많은 리셉티브 필드를 갖는 세포들이 하나의 신경세포에 신경 연결을 하면서 이것들이 모두 다 흥분시키는 그런 자극에 대해서 가장 잘 반응하게 되는 거죠. 이 비주얼 콜텍스에 있는 세포들은. 그래서 이런 바 형태의 그런 빛에 대해서 잘 자극을 하는, 그러니까 자극을 받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컴플렉스나 하이퍼 컴플렉스 셀들은 다 조금 더 좀 까다로운 특성을 갖고 있다 뿐이지 기본적으로는 바 형태의 빛에 대해서 잘 반응을 해요. 그래서 컴플렉스 셀, 또 하이퍼 컴플렉스는 이제 심플셀에서 또 심플셀들이 여러 개 모여져서 또 좀 더 복잡한 형태를 띈다라고 이렇게 점점 우리 레이어로 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런 형식으로 정보가 진행을 하면서 좀 복잡한 형태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특성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비주얼 콜텍스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시각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런 특성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가 시각 세포에 따라서 한쪽 눈에만 반응하는 세포가 이제 있어요. 또는 양쪽 눈에 대해서 반응하는 세포가 있고 이걸 우리가 오큘라 도미넌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큘라 도미넌스. 한쪽 눈 우세를 가진 거죠. 어떤 세포는 왼쪽 눈에만 반응하고 시각 반응이만 오른쪽 눈에 자극을 주게 되면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런 오큘라 도미넌스를 갖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오리엔테이션인데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건 이 바의 방향이에요. 바 형태의 빛이 이렇게 뭐 180도 또는 360도 공간상에서 돌 수 있겠죠. 그 앵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특정한 방향에 대해서만 반응을 해요. 이게 90도로 틀어지게 되면 이제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런 특성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디렉션 특성을 갖게 되는데 그렇게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 무브먼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형태, 무브먼트.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그 어떤 물체에 대한 정보일 거예요. 그래서 디렉션에 대한 정보가 특정한 방향에 대해서만 반응을 하는 거죠. 지금 이 리셉티브 필드를 갖고 있는 신경세포인 경우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빛에 대해서는 바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는데 반대로 진행하는 빛에 대해서는 바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물체를 인식하는 재료로 사용될 수 있는 거죠. 뒤에 이제 좀 더 자세한 설명인데 그런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앞에 컬럼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컬럼이라는 말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제 기능적인 구조인데 스트레이트 콜텍스의 특성을 조사하면서 이제 일렉트로드를 콜텍스 피아마터에서부터 와이트 메탈로 이렇게 수직으로 찔러 들어가면서 특성을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버티컬한 컬럼 내에 만나는 모든 신경세포들은 다 유사한 그런 프로퍼티를 갖게 되는 겁니다. 뭐냐면은 이런 거죠.
맨 처음에 만나는 신경세포가 이런 오리엔테이션 셀렉티비티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조금 더 내려가고 해서 끝에까지 갈 때까지 이 오리엔테이션 셀렉티비티가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탄젠셜하게 일렉트로드를 콜텍스 층을 따라서 쭉 탄젠셜하게 진행을 시키면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셀렉티비티가 이렇게 조금씩 돌면서 180도 이렇게 회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 종류의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 특별하게 반응하는 컬럼들이 이렇게 스페시픽하게 존재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그게 이제 컬럼 형태로 반응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오리엔테이션 컬럼이라고, 이건 기능적인 구조예요. 오리엔테이션 컬럼. 그래서 우리 모든 네오콜텍스는 이렇게 컬럼 형태의 기능적 유니트로 이렇게 그게 이제 전체 면에 이렇게 깔려 있다고 개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모터 콜텍스나 이런 데도 다 이런 개념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vertically oriented column, 이거는 아마도 해부학적으로는 이 발생에서 비롯이 될 거예요. 이 발생 되시면은 레이어 6부터 이렇게 쭉 따라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 비롯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그 오리엔테이션 컬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오큘러 도미넌스 컬럼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한쪽 눈에 대응하고 또 다른 쪽 눈에 대응하고 이런 것들이 신경세포들이 비주얼 콜텍스, 스트레이트 콜텍스에 번갈아 가면서 왼쪽 눈, 오른쪽 눈. 이건 어떤 그림이냐면은 한쪽 눈에다가 트리튬 프롤린을 인젝션을 하고 이게 비주얼 콜텍스까지 도달할 시간을 뒀다가, 그러면 안테로그레이드 트랜스포트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뇌까지 도달했을 때 오토 레디오그래피를 뜨면 돼요. 그러면은 그 한쪽 눈에서만 온 시그널들이 이제 도달한 곳은 이렇게 어떻게 되나요? 밝게 타죠. 밝게 타고, 그렇지 않은 건 이제 검게 나고. 어쨌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건 왼쪽 눈, 오른쪽 눈, 왼쪽 눈, 오른쪽 눈이 번갈아 가면서 컬럼 형태, 이건 이제 어디서 자르건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또 하나는 블럽인데, 이건 사이토크롬 C 옥시데이즈 염색을 하면은 이 프라이머리 비주얼 콜텍스나 이렇게 점 찍어놓은 것, 못 박아놓은 것처럼 그런 팩이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블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건 컬러 센시티브한 리셉티브 필드를 갖는 그런 세포들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적인 유니트들을 다 모았어요. 묶어가지고 하나의 모듈화하는 거죠. 이건 관념적인 겁니다. 그래서 컬럼의 더 높은 개념이니까 이제 하이퍼 컬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하나의 온전한, 취할 수 있는 가장 최대의 온전한 그 기능적인 유니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이 180도 각각 이렇게 돌고, 그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이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블록이 들어있어서 형태와 방향과 색깔을 이 안에서 1차적으로 분석해서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듈들이 계속 이렇게 평면상에 나열이 되면 거기에 들어온 빛들이 모여져가 그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물체를 인식할 거라고 하는 거죠. 결정지는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가 이제 비주얼 콜텍스에 들어와서, 그죠? 이렇게 분석이 돼서 코티컬 모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가 분석이 되고, 폼, 무브먼트, 컬러 이런 것들이 이제 정보가 분석이 되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죠. 모든 데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돌게 돼 있어요. 다음 연결된 부분을 진행을 하면서 좀 더 고차원적인 아까 그 컴포니티브한 펑션들하고 연관된 반응들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일단 인식을 해야죠. 뭔가 형체를 봤는데 이게 뭐 호랑이다, 어떤 물체다, 뭐 이런 인식을 해야 되죠. 그럼 과거에 기억하고 정보하고 서로 견주어 봐야 되고, 그랬을 때 호랑이면 어떻게 호랑이네 할 수는 없죠. 호랑이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나한테 다가오는지 멀어지는지, 왼쪽으로 가는지 오른쪽으로 가는지 판단을 해서 그 다음 내가 비헤이비어를 나타내야죠. 도망가든가, 아 저게 토끼다 그러면 잡으려고 쫓아갈 테고, 호랑이다 그러면 도망을 갈 테고, 방향에 따라 모든 그 정보가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결정이 되게 되죠. 그러려면은 좀 더 비주얼 콜텍스에서는 안 됩니다. 좀 더 정보가 진행이 돼야 되죠.
그래서 진행되는 그 우리가 현재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보면은 최소한으로 보면은 이 마그노셀룰라 패스웨이하고 파고셀룰라 패스웨이가 그동안 LGN에서 거쳐 온다고 하는데 마그노셀룰라 패스웨이는 이제 무브먼트, 동작의 운동에 관한 그런 정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기서 정보들이 분리가 돼요. 특성에 따라. 이거는 무브먼트에 대한 정보는 뇌의 그 퍼리아탈 쪽으로 이제 제일 뒤에 옥시피탈 콜텍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퍼리아탈 콜텍스를 따라 가지고 에어리어 18, 19, 7, 5, 그다음에 1, 2, 3 해서 소마토 센서리 또 모터 콜텍스까지 전달해서 대략 7번 정도가 여러 가지 정보들이 통합되는데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브먼트에 대한 정보는 곧바로 나의 움직임, 모터, 액티비티하고 연결이 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무브먼트에 대한 정보는 이 퍼리아탈 스트림 또는 도잘 스트림 정보의 흐름이기 때문에 스트림이라는 걸 쓰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M 패스웨이입니다. 여기 복잡한 말까지는 모르더라도 이 M 패스웨이가 이렇게 무브먼트에 대한 또 하나는 이 형태에 대한 정보. 형태에 대한 정보는 아래쪽 템포럴 쪽으로 진행을 해서 템포럴 콜텍스 쪽으로 내려가서 보통 이 템포럴 콜텍스 에어리어 번지 역시 보게 되면 그죠? V2, V3가 넓게 있어요. 그쪽을 거쳐가지고 쭉 가면서 대략 에어리어 21, 20, 22 뭐 이런데 그럴 때 보통 이제 형태를 인지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뭐 페이스 셀이라든가 그런 셀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서 형태에 대한 정보가 분석이 되고 인지가 되는 거죠. 템포럴 스트림이 있게 돼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앞에서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씩 읽어보시면서 보시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스테레옵시스예요. 우리 양눈 보기를 하죠. 양눈 보기를 하면서 또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쪽 귀로 들으면서 귀는 이제 방향성 먼데 얼마나 먼 데서 들리나 뭐 이런 것이지만 우리 눈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정보는 우리 지금까지 평면에 대한 정보만 이야기를 했죠. 근데 공간, 뎁스에 대한 정보도 필요합니다.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래서 일단 리얼한 월드에서는 그 자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다 이제 어떤 그 뭐죠? 뉴럴 코렐레이트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해요. 이런 현상들을 설명하는 신경계 메커니즘, 뉴럴 코렐레이트가 당연히 있죠. 그게 바로 양눈 보기에서 시작이 되는데 지금 그게 그림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양쪽 눈이 있는데 같은 눈에서 이제 같은 거리로 떨어져 있는 공간을 연결하는 선을 이제 호롭터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거리에 있는 거죠. 여기에 있건 나하고부터 떨어져 있는 같은 거리. 그 거리에 있을 경우에는 보면은 이 픽세이션 포인트 중앙에 픽세이션 포인트로 눈을 고정을 시키게 되면은 같은 호롭터에 있는 그 물체들은 모두 다 똑같은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그죠? 렌즈를 통해서 보니까 반대 방향으로 이 픽세이션 포인트, 포비아에서 반대편으로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서 이동한 곳에 위치에 상을 맺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특정한 물체를 보고 있을 때 그거하고 같은 정도 페러티를 갖고서 레티나로 같은 쪽 반대쪽으로 이동한 물체면은 똑같은 거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고정점보다 더 먼 곳에 있는 그런 물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포비아에서부터 안쪽으로 똑같은 정도로 이렇게 안쪽으로 모아가지고 상을 맞추게 되고 픽세이션 포인트보다 가까운 물체는 더 벌어져서 똑같은 거리로 벌어져서 상을 맺죠. 그러면 그게 똑같은 거리에도 어느 쪽으로 어느 정도 비껴나는지는 그 정도의 차이에 의해서 방향 위치가 정해지고 뎁스 차이 자체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분석을 할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될 겁니다. 이거 생각을 해서 이게 이렇게 신경계 활성이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하여간 이런 그 원리를 이용해서 양면 보기를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뎁스 큐들이 있어. 이거는 이제 의식적인 커그니티브한 펑션들이죠. 이건 바이올로직하게 커그니티브 펑션들인데, 우리가 사진을 봐도 입체감을 다 느낄 수 있어요, 그죠? 사진을 봐도 그 안에서 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똑같은 평면에 있는 그림인데 그 안에서 공간을 다 느끼게 돼요. 그게 바로 여러 가지 큐들을 이용하는 거죠. 보통 이제 그걸 갖고 이제 재미있는 그림들을 많이 만들게 되는데, 보통 오버랩 이렇게 겹쳐지게 돼서 안 보이는 거는 먼데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사이즈, 우리가 익히한 물건인데 작아 보인다. 그럼 이건 먼데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높이도 많다는 거죠. 또 하나는 atmospheric perspective. 이거는 이제 그 우리 동양화 같은 거 그릴 때 먼데 있는 물체는 이렇게 희미하게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죠? 먼데 있는 물체는 보통 이렇게 희미하게 잘 안 보입니다. 그런 게 바로 필요 있고, 그다음에 familiar size, 뭐 이런 거, linear perspective, 이거는 이제 기찻길 같은 거, 똑같은 평행선을 그리는데 좁아져 있다. 그러면은 저 먼데 있다라고 우리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그냥 바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바이올로직하라는 이런 큐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입체감을 갖게 됩니다. 자, 컬러 비전인데 아까 얘기한 트리크로마틱 세오리, 세 개의 콘피그먼트를 갖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리셉티브 필드 온하고 오프 센터 서라운드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서로 보색 관계에 있는 세포 그 색에 대해서 특정한 갱글리온 뉴런들은 보색 관계에 있는 빛들에 대해서 이렇게 센터 서라운드한 리셉티브 필드를 특별하게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건 역시 특정한 색들이 공간에 있을 때 그것들을 잘 구분해내는 그런 역할을, 그럴 때 이제 많이 큰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오포넌트 프로세스 테오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컬러 비전을 볼 때 뭐 단지 하나의 아까 트리크로마틱 테오리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이 오포넌트 프로세스 테오리도 있고, 이것들이 합쳐져서 뭐 디플렉스 테오리라고 해서 뭐 다 이용한다. 그게 맞겠죠. 그래서 어느 하나로 다 설명이 되지는 않고 이 두 가지 과정이 있다라는 거. 트리크로마틱하고 오포넌트 프로세스. 이렇게 해가지고 시각에 관해서 오랫동안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마지막 시간에 신경안과니까 관련해서 많이 들으시고, 저는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다시